영화 번역하는 황석희입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진행은 보통 제가 이제 영화 GV를 하면 저한테 여쭤보시거든요. 어떤 분과 진행하고 싶으세요? 먼저 여쭤보시는데 그 영화부 기자님들 보통 그 영화에 따라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영화는 제가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분을 제발 좀 섭외해 주십사. 왜냐하면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분만큼 음악서를 재밌고 전문적이고 찰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없습니다. 제 배순탁 작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태가 20일인데 역시 황석희 만화가님의 얘기가 대박이구나 느낍니다. 김세현 작가랑 저랑 할 때는 이렇게 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사실 배 작가님이랑 둘이 한 10분 정도 오시면 앞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모여서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매진이 될지 몰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나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슈퍼소닉 보신 분 거의 다 보셨죠? 네, 당연히 다 보셨겠죠. 슈퍼소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화 전반의 흐름이나 어떤 결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즉 정말 예전에 스스로가 락앤롤 슈퍼스타라고 노래했고 악동을 자처했던 그의 변화가 저는 납득이 가는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왜 이래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정도였습니다. 뭐 계속해서 그렇게 살 거면 27살에 죽어야죠. 27 클럽이라고 아시죠? 전설들이 많은 수가 27살에 죽어서 27 클럽이라고 넷플릭스에 아예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좀 안타깝게 유명한 그런 뮤지션들이 많은데 언제까지고 그렇게 살 수는 없고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감명 깊은 명대를 하나 꼽자면 이제는 자라갈 시간을 알아야 될 나이지 를 꼽겠습니다. 저도 마흔이 되니까 많이 넘어가니까 너무나도 실감이 나는 대사였어요. 지금 리암이 지금은 솔로지만 어쨌든 유명해진 계기는 오아시스라는 그 전설적인 밴드의 덕인데요. 지금도 한국에서도 아직까지도 팬덤이 있지만 팬덤이 아주 많지만 역사상 정말 이 사람은 레전드다라고 평가받는 프론트맨이 몇 명 있죠. 뭐 믹 제거도 있고, 그렇죠. 뭐 프레디 머큐리도 있고. 손에 꼽는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늘 언급되는 사람이 리암 갤러거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뭐 그 중에 누가 최고다 이거는 각자의 취향에 맡기는 거지만 늘 리암이 언급이 돼요. 늘 리암이 그 중 한 명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다가 락앤롤 밴드의 프론트맨은 아주 저렴한 언어로 표현하면은 가오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이전에 폼이 나야 되고 멋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주 이 영화에서 핵심인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지금 젊은 영국 세대,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리암에게 열광하는 바로 그 이유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가 뭐 노래를 엄청나게 잘한다거나 사실 노래는 노예 갤러거가 더 잘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멜로디를 지배하는 능력 그리고 멜로디를 표현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오디션 프로의 기준에서 봤을 땐 둘 다 미달이지만 그나마 꼽자면 노엘이 나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프론트맨으로서 리암이 더 멋있냐? 슈퍼소닉에서도 나오잖아요. 슈퍼소닉에 나온 것 같은데 항상 리암이 부럽다. 그 중에 하나, 옷빨이 잘 받는다. 맞아요. 그 중에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뭐 캐릭터든, 카리스마든, 무대 장악력이든, 패션 센스들, 심지어 여기 패션 그 브랜드 프리티 그린도 나오잖아요.
그 리암이 런칭한 패션 브랜드.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하여금 리암이 역사상 그런 것들이 가장 매력적인 그런 데 크리스마티는 안 뽑히거든요. 맞아요. 희한하게. 크리스마티는 잘 안 뽑혀요. 매력적이다. 너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막 그런 어떤 열망 같은 것들. 크리스마티도 뭐 어디선가 꼽긴 했겠죠. 하지만 어떤 롤 모델로서 꼽힌 것이지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암 갤러거가 뭐 롤링스톤스의 믹 제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퇴폐미라거나 그렇죠. 뭐 그런 슈퍼소닉에도 나왔던 말인데 에티튜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리안이 네. 에티튜드가 필요하다고 락밴드의 프론트맨은 에티튜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리안 걷는 것도 희한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음걸이부터 패션 그리고 무대에서의 매너조차도 전부 다 그냥 타고난 프론트맨 같다라는 생각? 저는 뭐 온전히 제 취향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모든 락밴드에서 최고의 프론트맨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리암을 뽑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이견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 그렇게 중에서 하나 같아요. 그 뭐 당연히 보컬이나 음악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지만 그 에티튜드를 뽑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사실 음악 인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리암의 삶을 대하는 그 에티튜드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길게 푼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딱 봤는데 그 느낌이죠. 저 아저씨 왜 이렇게 멋지지? 꼰대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느낌. 내 주변의 아저씨들은 다 꼰대인데 저 아저씨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인터뷰에서 나오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리암처럼 되고 싶어하지 노엘이 되고 싶어하진 않아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노엘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지만 정말 젊은 친구들한테 먹히는 건 사실 리암이긴 해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뭐 전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감독 인터뷰 같은 것들을 찾아봐도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다. 그의 컴백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지점 하나를 꼽자면 자기도 촬영하면서 놀랐는데 관객들이 젊었다. 관객들이 젊었다. 그건 마치 오아시스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20대에게 여기 너희들의 새로운 오아시스야 라고 선포하듯 보여주는 것 같았다. 정말로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와우라는 감탄사를 연발하게 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감독의 증언도 그렇고 증언만 믿고 우리가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성적이 보여주니까요. 미디어이보다 오히려 더 압도적인 영국에서는 적어도 성적을 거뒀잖아요. 예, 지금 이 감독이 찰리 라이트닝이 한 얘기일 텐데 그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이 멘트를 하게 된 그 직접적인 계기가 그 공연이었어요. 여기서 그 복귀하는 공연에서 관객이 꽉 차 있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위치를 제가 까먹었는데 리츠 리츠. 리츠. 거기에 왔는데 전부 젊은 관객들인 거예요. 너무 젊고 그걸 보고선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찰리 라이트닝이라는 감독이 아주 오래전에 그 카사비안이랑도 작업을 많이 했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이런저런 뮤지션들을 많이 찍는 감독인데 카사비안은 참고로 오아시스가 카사비안 데뷔했을 때 저희 배철수 음악 캠프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리암이. 리암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전화 인터뷰였거든요. 근데 질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가장 최고로 꼽는 젊은 밴드가 누구냐 했는데 리암 갤러가 그때 저희 배철수 음악 캠프 인터뷰에서 카사비안 이런 직접 대답을 했어요. 거기서 알게 돼서 부탁했대요. 자기 BDI 그 푸티지랑 자기네 것들 앨범 그거 좀 찍어달라. 그래서 알게 돼서 그때부터 쌓여있는 푸티지가 지금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찰리 라이트닝은 되게 보석 같은 푸티지를 척척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그래도 리암과 노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도 하고 이 감독의 꿈이 나중에 오아시스의 재결합 다큐멘터리를 찍어보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뭐 그거야 모르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다큐를 찍으면서 자기도 당연히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오아시스의 재결합에 대해 다큐를 찍고 싶지만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그게 최우선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암이 이렇게 복귀를 해서 어쨌든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열광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의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결합 안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긴 해요. 처음에 이제 오아시스가 해체되고 BDI로 활동을 할 때 제가 오늘 오면서도 차에서 계속 BDI 음악과 리암으로 검색을 해서 스포티파이에서 그냥 플레이리스트 쭉 들으면서 왔는데 그런 선입견이 생긴 건지 원래 예전에 그냥 BDI만 들을 때는 BDI 자체로 그냥 좋았거든요. 저는 저한테는 뭐 노엘도 그렇고 리암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어로 판소리 앨범을 낸다 그러면 저는 사랑해요. 그런 분들인데 BDI 앨범이 나왔을 때도 그 자체로 좋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잘 들었고 그런데 솔로 앨범 2개가 나온 지금에서는 그 플레이리스트를 쭉 듣다 보면 BDI 노래를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힘이 좀 덜한 거예요. 제가 듣기에 이게 솔로 앨범들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만약 솔로 앨범 없었으면 이 정도도 좋아 라고 했을 것 같은데 괜히 또 예전 BDI 앨범 들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BDI 때 앨범과 지금 솔로 앨범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그런 음악적 특징이나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굳이 뭐 꼽자면 밴드와 솔로라는 거대한 차이가 있고 일단 그리고 음악적인 특징에서 꼽자면 이건 정말 언어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좀 더 음악적으로 다양해지면서 여전히 엣지는 살아있는 느낌? 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BDI 앨범도 뭐 저는 좋게 들은 편에 속합니다만 BDI는 그때 당시에 지금 들었을 때로 회고해보면 좀 덜 만들어진 데피네틀리 메이비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좀 되다만 데피네틀리 메이비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BDI 시절에 어떤 혹독한 실패를 겪고 사람 자체가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그러면서도 자기 엣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렇게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저도 사실 뭐 이거는 진짜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리암 갤러가 솔로 나왔을 때 그렇게 막 좋다고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이 정도였는데 이상하게 또 이 다큐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네, 특히 보이드는 거의 울 뻔했어. 네. 저도 작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DI 앨범을 오늘 오면서 들었을 때 처음 평소에 그런 느낌을 가져보진 않았는데 BDI 앨범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어요. 요즘에 들어도 매일 솔로 앨범만 들어서 오랜만에 들으니까 처음 갖게 되는 감상은 약간 길을 잃은 음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까 되다만 데피니틀리 메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길을 잃은 듯한, 방향을 잃은 듯한 음악 이런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도 물론 BDI 음악은 소중합니다. 저도 좋아하고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살짝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결국 결과론이고 사실 이 다큐멘터리 감독 이 BDI 때부터 딱 참여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찍은 결과물을 꾸준히 모은 건데 말 그대로 그러면 그 BDI의 그 혹독했던 시절을 통과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찍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대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까 했는데 정말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가 재기를 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해피엔딩이었던 걸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나온 노래 중에 하나가 솔로 2집에 있는 원스라는 노래인데 거기서는 기회는 한 번뿐이야 라고 노래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를 보면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된 사람의 얘기잖아요. 두 번째 기회. 인생에서 다시는 정말 없어요. 그래가지고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원스 얘기 나오니까 한 말인데 제가 이 영화는 아무래도 당연히 그 리암 갤러거의 팬들이 많이 보실 영화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짬짬이 나오는 가사들도 자막을 거의 다 달았어요. 다 달고 지금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원스도 자막을 다 달았는데 그냥 우르르 오시더라고요. 아니 왜 오신 거예요? 또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또 끝까지 보세요. 제가 밴드는 끝까지 남아서 분명히 엔딩 크레딧에 원스 자막 끝까지 달리는 걸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그 번역본을 드릴 때 원래 자막에 하나라도 늘어나면 싫잖아요. 번역가도 귀찮고.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안 썼는데 두 번째 쓸 때는 그래도 나도 팬들 입장에서 써야지 하고선 꾸역꾸역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하실 때는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자막 쓸 때 참 저 이번에 슈퍼소닉 보셨으니까 얘기해도 되죠? 네, 보면서 자막 쓸 슈퍼소닉도 하셨죠? 예. 슈퍼소닉에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는데 잠깐 번외로 그 멤버 중에 하나가 뭐 이게 이 밴드가 뭐 이래 하면서 맨날 한 번날 싸움질이나 하고 이게 무슨 밴드냐고 하니까 노에겔러가 그럼 할배들 밴드로 가든가 하잖아요. 거기서 사실 할배들이 아니잖아요. 더 트록스라는 밴드를 아예 명시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의 번역들이 참 그걸 어쨌든 보편으로 바꿔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아요? 나 같은 놈이나 알지. 근데 그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트록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니 그래도 나름 꽤 유명한 밴드인데 그렇게 그것도 다큐멘터리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견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자막이라는 게 보통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영화사와 의견을 계속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주면 이거 못 알아듣지 않을까요? 이런 그 피드백이 많이 와요. 가령 이거는 뭐 다른 영화 얘기지만 최근에 이제 울프콜이라는 잠수함 영화 개봉했거든요. 시국이라서 아무도 못 보셨겠지만 잠수함 영화라 용어가 굉장히 막 어려운 게 나와요. 뭐 무슨 그 잠수함 내에서 구경하는 거라거나 이런 것들 저는 그런데 그런 걸 완전 그 현장용어로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잠수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어떻게든 연락을 닿아서 현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 모터 앞으로 하나, 뭐 전속, 뭐 어쩌고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막 써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써서 주면 영화사에서 이거 관객들이 모르지 않을까요? 라는 피드백이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만약에 제가 설득을 잘해서 영화사를 설득할 수 있으면 그 전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설득을 못하면 뭐 전속력으로 가,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현장용어를 그대로 써서 현장감을 살릴 수 있으면 그런 관객분들이 있어요. 제가 후기에서 읽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현장용어가 많이 나와서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현장감이 더 산다는 거예요. 그분 리뷰에서는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원래 다큐에서는 영화사에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냥 쓰고 싶은 편이에요, 사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안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트록스는 더 와일드링이라고 지미 핸드릭스가 커버하기도 한 노래가 있는데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트록스라고 하면은 진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할배들 밴드는 정말 완벽한 번역이에요. 감사합니다. 아까 작가님 이제 솔로 앨범을 처음 들었을 때 별 이제 감흥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저는 워너뮤직에서 뮤직비디오 그 가사 번역도 하고 있어서 그죠, 맞아. 그죠? 그거 제가 소개시켜준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윌리엄의 워너에서 앨범이 나왔어요, 솔로가. 그래서 워너글라스가 처음에 노래를 들어서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인트로에서 하모니카 소리가 나오자마자 막 마음이 소렁소렁 미치겠는 거야. 와. 그때부터가 와 돌아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처음 들을 때부터 너무 들떴었는데 1집도 좋았지만 1집보다 저는 2집이 지금 더 좋거든요. 점점 제 취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실 때 1집과 2집의 차이가 있다면 혹은 뭐 2집에서 더 발전된 방향이 있다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도 2집이 더 좋고요. 1집보다 둘 다 좋지만 2집이 더 좋고 뭐 1집보다 훨씬 더 균등한 것 같아요. 완성도가 전반적인 곡의 완성도가
1집에서는 조금 좀 비선호 곡들도 있고 이런데 2집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집과 2집 뭐 음악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좀 풍성해졌다는 거 2집이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느꼈고 하지만 1집과 2집을 통틀어서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뭘 꼽고 싶겠습니까? 곡이요. 곡 제 취향으로는 원스 굉장히 좋아해요. 원스.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갈 때 나왔던 음악이 그 가사도 약간 아직까지도 노엘과 리암이 잘 되기를 바라는 밴드의 마음이 약간 가사에 있어요. 이 다큐에서도 약간의 뉘앙스를 계속 풍기지만 리암이 애증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옛날에 우리 얼마나 좋았어. 이런 게 가사에 살짝 묻어있거든요. 네. 작곡한 곡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감도 너무 좋고 저는 그 노래 모든 걸 좋아해요. 그 노래 가사에 묻어있는 리버브도 좋아해요. 저는 You Better Run이라는 곡도 좋고요. 예. 네. 그거 네, 그리고 워너버스도 좋고요. 이건 2집 그죠? 그리고 골드 말할 것도 없고 참고로 You Better Run은 엔딩곡인데 여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Stone Cold, Helter Skelter, 난 두렵지 않아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석이 맞죠? 예, 맞아요. 네. Stone Cold는 아주 냉정한 머리가 아주 차가운 이성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헬터 스켈터는 비틀스의 곡 제목이기도 하고 엉망진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상태 아니면 완전히 이성적인 상태 그 무엇이든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라고 이 선포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리안 갤러거의 마음까지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오빨 혹은 에티튜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곡이죠. 형 왔다. 니네 도망가. 숨어. 형 왔어. 딱 이런 곡이라 그게 가장 리암과 또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어떤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엄청 잘할 필요는 없어. 나를 표현하면 돼. 그거면 되는 거야. 라는 구절. 이거는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오아시스 그리고 리암 갤러거, 노엘 갤러거 모두 기본적으로 펑크 기반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펑크라는 게 그겁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주류 밴드였던 핑크 플로이드, 롤링스톤스, 레드제플린 다 엄청난 음악적인 숙련도가 필요한 음악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탁월해야 됩니다. 그런데 펑크는 거기에 발기를 준 거예요. 니들만 음악해? 딱 이러면서 나 기타 3개, 코드 3개밖에 모르지만 나도 음악할 거야. 이게 펑크거든요. 대신 나 자신을 표현할 거야. 이런 게 바로 펑크 정신인데 그래서 오아시스가 기본 뿌리는 펑크다. 클래식 락이 아니라 이런 걸 보통 그 상대편에 있는 걸 클래식 락이라고 그러고 펑크 이후의 음악을 펑크에 영향받은 음악을 거기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모던 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바나는 모던 락이에요. 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펑크다. 그리고 그 어떤 나 자신을 표현하면 된다라는 어떤 리암의 음악을 넘어선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음악적인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모두 잘 표현해주는 대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오아시스의 전성기 때 그러니까 뭐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그렇죠. 뭐 제2의 제3의 예, 평가되는 그 영국 음악의 전성기 때 그때 음악들을 사실 뭐 싸잡아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보통 브릿팝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되게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그렇죠. 정의도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노래 같은 경우는 브릿팝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질색하거든요. 그렇죠. 브릿팝이 막 인터뷰인한테 욕도 하는데 팝 밴드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락앤롤 밴드야 라고 말을 해서 늘 근데 써있는 어떤 글들을 찾아봐도 브릿팝, 브릿락 이런 것도 어렵고 이 나누는 것도 어렵고 정의도 굉장히 어려운데 작가님은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디어 하이프로 만들어진 거죠. 그게 아주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영국에 이제 아주 유명한 뉴 뮤지컬 익스프레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퍼뜨렸다가 가장 유력한 썰인데 그 외에 많은 영국 잡지들이 원래 하이프를 좀 즐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인기가 제일 있었던
밴드가 오아시스하고 당연히 불러줘. 이 둘. 그런데 얘네 둘이 정말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한 밴드는 시골 출신이에요. 누가 봐도 껄렁하게 생겼고, 한 밴드는 완전 도시 출신이에요. 누가 봐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음악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많이 다르고, 하나는 락앤롤로 밀어붙이고, 하나는 완전히 정말 끝내주는 편곡을 해서 화려하게 음악을 이끌고 가고, 적어도 블러의 음악을 오아시스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대비시키면서 충돌을 시키고, 그러면서 브릿팝 전쟁이라 하면서 이게 미디어 하이프로 나온 거지, 사실 뭐 장르명이라는 게 평론가들이 지들 쓸 때 편하려고 만든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평론가들이 계속해서 장르 구분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장르 구분을 해놔야 글 쓸 때 편하거든요. 뮤지션이 장르 구분 거의 안 했어요. 평론가 아니면 당대 DJ가 있지. 락앤롤도 그때 당시에 미국 DJ가 This is rock and roll 하면서 락앤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믹 제거가 오아시스의 음악을 평할 때 걔네 음악이 무슨 락앤롤이야, 락앤롤 춤도 못 추는 음악이 무슨 락앤롤이야, 걔네 음악은 그냥 락앤롤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해버린 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믹 제거가 아무래도 50년대, 60년대에는 정말로 락앤롤이고 댄스 뮤직이던 시절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락앤롤이 그 댄스 플로어에서 사람들이 이제 춤을 추면 그 위에 락앤롤 밴드가 연주를 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믹 제거가 자신의 전통에 기반해서 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락앤롤의 흐름을 보면은 그냥 믹 제거가 그때 당시 뭔가 오아시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롤링 스톤스가 아주 큰 영향을 받았는데, 당연히 그 자세, 왜냐면 그때 당시에 비틀스가 블러였다면 모범생이지, 오아시스가 롤링 스톤스였거든요. 악동이지, 사고 치고 다니고. 그런데 콜드플레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착해 또. 네. 이거 평 아세요? 뭐라고 했는지? 실제로 뭐라고 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겁니다. 크리스 마틴은 꼭 지리학 교사님처럼 지낸다. 네, 진짜 실제로. 곡을 쓰려고 하면, 곡을 쓰기를 원한다면 내가 펜하고 종이하고 교사잖아요. 학생들 좀 데려다 놓을게. 그러면 그 사람 학생들이랑 곡이나 써. 뭐 이런 정도로 안평을 했었고, 크리스 마틴하고 콜드플레이는 뭐 공연은 좀 해. 돈 많이 벌었겠지 뭐. 그런데 걔 트위니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생기지 않았어. 트윈이라고 쳐보세요. 트위니스라고 애들 보는 프로그램인데 캐릭터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애들 보는 프로그램인데 영국에서. 그리고 The whole band look beyond shit. 멤버들 전부가 똥같이 생겼어. 걔네는 롤링스톤스 사진도 본 적이 없나 봐. 롤링스톤스는 멋있으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롤링스톤스는 존경하고, 콜드플레이에 대해서는 이제 쉬시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말을 바꾸죠. 그렇죠. 심지어 다큐멘터리에서는 걔네 그 즐기더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와중에 이 다큐멘터리는 안 나오는데 노엘 갤러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 원 러브 앤 체스터 그 자선 공연에서 노엘 갤러거는 노엘 갤러거 오고 싶었는데 리스트에서 빠졌대요. 노엘 갤러거. 그거 가지고 리암 갤러거가 또 한마디 또 했다고 합니다. 뭐라 했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엘 갤러거 여기 오지도 못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와서 얘기해. 네. 제가 말 안 되니까요. 오아시스 당시에 아무래도 음악적인 주도권은 노엘한테 있었고, 거의 밴드 마스터였죠. 노엘이. 사람들 이제 세간에서 평가하기에 오아시스 음악의 대부분의 영감이라거나 그런 주도권, 실권, 그 방향성은 다 노엘이 갖고 있었고, 리암 보컬에만 참여를 했다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시선도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 생각하실 때 그 당시에 노엘에 비해서 음악적 기여가 적다는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당시에는 팩트죠. 하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스타로 만들어주는 거는 컨텐츠 이외의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텐츠만 좋다고 해서 스타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황석희 씨가 스타가 된 이유는 번역만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 외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뭔가를 누가 제공해 줬냐? 리암 갤러거라는 거죠. 네. 그 밴드의 어떤 스타일, 그 밴드의 가오, 쿨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 게 됩니다. 결국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 이외의 그 무언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하지만 어쨌든 그 오아시스의 그 과정을 통해서 리암 갤러거가 굉장히 음악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겠죠. 그런 어떤 노하우, 지식들, 그리고 경험들이 자신의 솔로 앨범에서 어떤 삶의 굴곡과 맞물려서 정말 좋은 결과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큐 감독 인터뷰를 봐도 리암 갤러거는 스튜디오에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말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인 지식 또한 매시브, 굉장히 컸다, 방대했다. 그는 말 그대로 스튜디오를 지배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지난 오아시스의 그 세월들이 리암 갤러거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어떤 음악적인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슈퍼소닉 때 오아시스를 가서 슈퍼소닉 때 보면은 앨범을 녹음하고 제작하고 할 때 모든 고민은 보통 다 노일이 하고 있고, 남아서 세션 녹음하느라고 막 머리 싸매고 있는 건 노일이고, 그 사이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깽판 친 거는 리암이고. 그거는 진짜로 그 조성원 씨 기자님 그 책에도 나오는데, 그게 아마 샴페인 슈퍼노가 돈룩백인 거가 녹음하고 있을 때, 아니 샴페인 슈퍼노가 돈룩백이라는 거 녹음하고 있을 때 허브에 가가지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네, 맞아요. 크리켓 방망이로 그냥 대가리를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도 슈퍼소닉에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모든 앨범에서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파트는 보통 노엘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야 리암 너 지금 녹음할 때야 어서 녹음해. 그럼 와가지고 뚝딱 녹음하고 그럼 천재같이 자기 보컬을 쫙 뽑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할 것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솔로에서는 지금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것처럼 이 앨범을 성공시켜야 한다라는 압박감과 욕심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보는, 리암한테서 난생 처음 보는 절박함 같은 것들, 그렇죠. 뮤지션으로서 처음 보는 절박함 같은 것들이 보여서 너무 그 점이 새롭고 멋있고, 보통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자기가 안 해본 영역이고 예전에 놀던 나락이 있기 때문에, 또 주위에 음악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잘난 프로듀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까지 안 할 텐데 다 남아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부 조정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진짜 음악에 대해서 진지하고 절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멋있고 좋더라고요. 예, 특히 그 에비로드 스튜디오죠. 이 세상에는 에비로드 스튜디오에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다 전문가 알고, 이게 거기서 이 오리지널 스티커입니다. 네, 네. 제 동생이 사온. 친동생도 아니고 아는 동생이고. 먼저 가보세요. 그리고 그 에비로드 녹음 때 이게 음악이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뭐 빈첸조 벨린이라고 그 벨칸도 오페라의 거장이거든요. 이분의 작품 중에 노르마에서 아리아, 정결한 여신이라는 아리아가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락앤롤 밴드 녹음하는데 갑자기 아리아가 나와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저는 뭐지 했는데, 사실 이 아리아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잃어버린 애인이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기원하는 아리아거든요. 아, 그거였구나. 아리아 내용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오아시스의 재결합을 감독이 넣었겠죠, 아마도. 네, 감독이 뭐 음악 감독이 따로 있었으면 상의해서 넣었겠죠. 그래서 그 아리아를 왜 넣나 싶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아리아를 감독이 겁나 좋아했거나 어디서나 무조건 쓰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갖고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는데, 이것은 완벽한 내피셜입니다. 이게 그 장면에서 나오는 아리아에 대한 글을 좀 봤거든요. 리뷰를 보다가
거기서 갑자기 아리아가 튀어나와서 클래식이 튀어나와서 감이 뚝 떨어졌어. 이런 글들 제가 꽤 봤어요. 그래서 좀 생뚱맞나? 저는 아예 그런 생각도 못하고 봤거든요. 네. 근데 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 내피셜이지만 오피셜인 것처럼. 네. 그거 외에는 뭐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지금 이 집에서 네. 아까 제가 락앤롤 얘기를 했었는데 오면서도 윌리엄은 아직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락앤롤 싱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 곡들이 락앤롤 리듬이 얼마나 있나라는 걸 이렇게 돌리면서 듣고 와도 딱히 락앤롤 리듬은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는 뭐 굉장히 장르도 다양해졌고 악기 편성도 다 채워졌고 그러니까 그렇죠. 될 수 있죠. 그리고 오아시스 때부터 조금씩 꾸준히 시도했던 그 사이키델릭한 면도 1집, 2집에 다 있고 그래서 락앤롤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뭐 락앤롤 같은 곡도 있긴 있어요, 비트가. 근데 그거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락앤롤이라는 게 거기서 말하는 거는 아마 음악을 포함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락 하면은 보통 이제 사운드적으로만 우리가 딱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머다나도 락앤롤로 구분을 합니다. 장르 보면 락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쨌든 머다나는 1980년대의 기존 질서에 완전하게 저항하면서 등장한 인물이거든요. 전복자입니다. 위대한 전복자예요. 그러니까 삶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미니즘 계열에서는 아주 정말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락앤롤은 기본적으로 남성 우월주의적인 산물일 수 있으니까요, 분명하게. 그런 측면에서 마돈나를 또 락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리엄 갤러거의 나는 락앤롤을 한다라는 것은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보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인터뷰가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이 감독의 역시 얘기인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정말 예민하지만 사람들을 이제는 아낄 줄 아는 리암 갤러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그가 여전히 자기만의 엣지를 갖고 있다는 거다. 변함없는 엣지. 이게 바로 그 락앤롤. 그런 것이 아닐까. 표현, 그 엣지라는 표현이 네.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나 싶어요, 사실. 이게 바로 내가 찍었지만 내가 이 다큐를 사랑하는 이유고 이 다큐에는 그 어떤 것도 슈가 코팅된 게 없다. 정말 진심으로. 오 정말 스윗한 친구야, 나이스한 친구야 이런 느낌을 주게 하긴 싫었다. 리암만의 엣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이 사람이 변했지만 자신만의 어떤 엣지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방금 이제 번역가님이 얘기한 락앤롤적인 태도, 난 락앤롤 싱어야 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죠?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돼서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해요. 근데 질문을 뭐 요즘에 시국도 이래서 마이크를 돌리기는 그렇고요. 네, 크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마이크는 어쩔 수 없는 게 마이크에 그 칙칙을 하면 마이크가 망가집니다. 저희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뿌리려고 갖고 왔는데 못 뿌렸어요. 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리암 갤러거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뭐 리암 갤러거 자체에 대한 질문도 좋고 오아시스에 대한 질문도 좋고 오늘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질문하실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예. 제가 욕을 넣었는데 작가님 오시기에는 형의 그 음악이랑 동생 음악에서 어느 게 좀 나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애매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욕 먹고 가방 중간에 사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20년 뒤에도 20년만 보자 앞으로 그러면은 한 2040년 되겠죠. 2040년 뒤에도 우리가 들을 음악은 아마도 노엘 갤러거가 쓴 음악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 어떤 곡도 리암 갤러거가 지금 거의 미쳐가지고 엄청난 명곡을 쓴다 해도 우리는 영원히 브루백이 낸 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 그건 그렇죠. 이 다큐멘터리에 오아시스 곡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거 노이 갤러거가 예. 쓰지 말라고 했죠. 노예들은 아, 거부해서 못 썼어요. 이게 퍼블리싱권이라고 해서 퍼블리싱 권리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곡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퍼블리싱이라는 게. 근데 노이 갤러거가 허락을 안 했죠. 못 써. 뭐 그렇게 쪼잔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자존심이 걸린 대답이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음악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뮤지션한테는 예전에 조용필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꾸준한 연습, 탁월한 재능 다 중요하다. 이게 90을 차지한다. 근데 나머지 10이 진짜 중요한데 이게 바로 운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오아시스는 그때 결성이 됐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결과론, 굉장히 결과론적인 해석인데, 예를 들어서 리안 갤러가 지금 정말 음악적인 측면에서 돈 룩백이 낸 거와 거의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엄청난 명곡을 써도 우린 아마도 20년 후에 그 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룩백이 낸 것만큼 많이 들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엘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뭐 다시 밴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지금 엄밀히 말하면 노엘이 하고 있는 거는 밴드가 아니잖아요. 뭐 하이플라잉 버즈는 밴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랑 그걸 노엘도 항상 밴드가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 솔로라고 말을 하지. 그래서 왜 밴드를 하지 않느냐, 다시 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오아시스가 아주 자주 쓰는 그 표현인데 노엘이 The biggest band of the world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대형 밴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한 시너지와 케미스트리는 다시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 얘기를 늘 해요, 노엘이. 그래서 자기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다시 밴드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재결합을 한다 쳐요. 그러면은 그 재결합 기념 공연은 겁나 잘 될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과연 그럴 것이냐? 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또 모르죠. 오아시스 바의 입장에서는 또 모르죠. 어떤 또 음악의 신의 사랑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디오 애들을 더 좋아해가지고요. 저는 오아시스를 더 사랑합니다. 아니, 저는 오아시스가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저쪽에 검색. 아, 네. 번역가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지막에 비블리컬이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대사는 성경적이라고 번역을 그대로 사실 하셨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얀마의 시그니처 단어 같은 거잖아요. 이게 약간 어메이징, 어썸, 매시브 뭔가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대사 자체가 말 그대로 되게 리암이 자신의 신념, 살아온 태도,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나아갈 내 의지를 설명하는 대사에서 나온 거여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신앙이나 종교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거기서 표현 자체들이 그렇잖아요. 무슨 마이크 스탠드 앞에서 뭐 벼락이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유적인 설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표현이 맞아요. 말씀하신 해용사로 그 표현이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 신앙적인 뉘앙스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셔도 사실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시죠? 여자분. 예. 리암이 발음하는 게 되게 특이하고 알아듣기 어렵게 좀 어려운 말을 하는 편이잖아요. 사투리도 쓰고. 그래서 슈퍼소닉이나 이번 영화 같은 거 하실 때 통틀어서 제일 난감했던 부분이나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는지. 리암의 대사가 다. 그리고 힘든 게 슈퍼소닉도 그렇고 이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보통 영화 대본이 이렇게 저한테 넘어오면 집배사의 영화 대본은 굉장히 정확해요. 뭐 폭스, 디즈니, 소니, 뭐 유피아 이런 데들은 굉장히 정확하고 심지어 주석들이 붙어 있어요.
아주 뻔한 문장에도 주석이 막 붙어 있어요. 아무래도 거대한 회사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잡혀있겠죠. 예, 외주를 주는 이 대본을 만들어줘 하고 주는 외주를 주는 회사 자체도 규모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작은 필름이잖아요. 되게 작은 필름은 대본이 엉망진창으로 와요. 알아들을 수도 없게 오고 이게 왔는데 말하는 것과 다 달라요. 이게 보면 다큐멘터리는 이 대본이 없잖아요 원래. 이거를 듣고 적은 거예요. 어떤 업체에서. 아무리 원어민이어도 듣고 적기가 쉬웠겠어요. 리안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사람도 어려웠겠는데 그 사람이 적은 걸 알아보는 저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 대사가 아닌데 말이 안 되게 적어놓은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자기 들리는 대로 막 적어놓은 거죠. 앞뒤 문맥도 안 맞고 단어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갑자기 생뚱맞게 왜 튀어나오지? 그러면 열의 아홉은 잘못 적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듣는 거밖에 없어요. 계속 듣는데 안 들려요. 그냥 후후후후 이 소리가 저렇게 안 들려요. 입에 뭘 물고 있는 악센트죠. 런던 토박이 맨체스터 토박이들의 후후후후 하는 그거밖에 안 들려요 진짜. 그래서 거의 다 힘들어요. 리암의 거를 번역할 때면 이것도 사실은 100% 정확하다고 제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고 최근에 제가 젠틀맨이라는 영화를 번역했는데 그 영화도 처음부터 끝까지 코크니 액센트가 한 80%예요. 코크니 액센트는 진짜 그것도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리암의 악센트가 비슷해요. 워터가 워아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 적는 사람도 그것도 엉망진창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규모가 있는 영화도 대본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는 작품이고, 만약에 조금 번역이 이상하다 그런 작품은 번역가가 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죄송하지만 생각해보니까 대본이 기 대본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네요. 여기서 요거는 제가 번역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번역을 하니까 어떻게 번역하셨을까 쭉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냥 하셨더라고요. 집에 앉아서 더 먼데이스를 약 때리고 봤어. 뭐 이렇게 집 이렇게 했을 때 이 더 먼데이스는 아마도 해피 먼데이스일 겁니다. 제 추측에는 밴드 해피 먼데이스 같습니다. 네. 저는 그게 무슨 TV 프로는 아니에요. TV 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해피 먼데이스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 이전에 엄청 유명했던 영국의 락 밴드인데 거의 음악 자체가 약이에요. 이분들은. 찾아보시면 알아요. 네, 음악 자체가 그냥 약에 찌들어 있는 댄스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해피 먼데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저는 했어요. 네. 그게 나와서 좀 제가 궁금한데 네. 제가 늘 궁금한 게 슈퍼소닉 때도 궁금했는데 정말 부자잖아요. 노엘도 그렇고 리암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부자인데 왜 어머니는 이혼해서 도망 나온 집에서 백수아들 두고 데리고 살던 집에 아직 사실까요? 그러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즘 무료 막심한 아니 왜 집을 안 사줘?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는 여기 떠나기 싫다고 하셨겠죠. 그런 걸까요? 제가 뭐 맨체스터에는 못 가봤는데 아직 갈 일 있으면 혹시 뵙게 되면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슈퍼소닉 때랑 소파가 안 바뀌었어. 슈퍼소닉 때도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아까 제가 펑크 음악이 기본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체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오아시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게 NME 표지였던 것 같은데 NME는 New Musical Express 영국 잡지 이름입니다. 거기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Nevermind the Bollocks, Here's the Sex Beatles 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Nevermind the Bollocks, Here's the Sex Pistols가 Sex Pistols의 1집 앨범 제목이거든요. 펑크 음악이 어떻게 보면 원형을 완성한 그런 밴드인데 이거를 또 오아시스는 비틀즈와의 연관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쳐버린 거죠. 오아시스가 데뷔했을 때 그 제목을 Nevermind the Bollocks, Here's the Sex Beatles라고 너무 어울린다. 네. 그리고 Nevermind는 나중에 역시나 섹스 피스톨스의 영향받은
너만 알아라는 밴드가 아예 그걸 앨범 제목으로 써버리죠. 네. 그럼 또 다음 질문을 받아볼까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슈퍼소닉이 나오고 네. 리암께 나왔으니까 언젠간 노엘 것도 아마 나올. 그거 제가 인터뷰 또 찾아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죠. 넷플릭스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와요. 그럼 그거 넷플릭스에 있어요? 네, 미국 넷플릭스나 뭐 영국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겠죠. 그 제목이 Once in a Lifetime인가 그래요. Once in a Lifetime 노엘 갤러거 치면 구글에서 나올 거예요. 네. 그게 그 사람이 찍었어요. 심지어 감독도 똑같아요. 이 감독이 노엘 것도 찍었어요. 네. 그건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 트릴로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 그게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그럼 그건 어떤 입장에서 좀 보이게 나오나요? 그거는 좀 더 음악적인 얘기예요. 좀 더 음악적인 개인적인 얘기보다 감독 인터뷰로밖에 저도 못 봤는데 노엘 갤러거가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지휘하는 모습 이런 걸 그래서 물론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뮤지션으로서의 노엘 갤러거가 더 많이 보이는 다큐예요. 왜냐면 음악 다큐로 기획된 거기 때문에. 예. 예, 또 다음 질문 들어볼까요? 뒤쪽에는 안 계신가요? 이 제목은 Once in a Lifetime. 여기 빨간 포켓이라는 밴드가 노래 제목이에요. 거기서 따온 거. 저 번역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슈퍼소닉도 하셨고 이 영화도 하셨고 근데 되게 유명하게 오아시스 팬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번역을 하다 오아시스 보면 환장했다고 봐야죠.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을 하다 보면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번역물이 들어오면 쓸데없이 되게 많은 배경 지식을 더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것까지 해봤다 이 영화를 위해서. 저는 사실 그것보다 아 그런데 가끔씩 막 팬 같은데 예, 왜냐면 거기 또 건너 그 케빈 베이커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많이 올리세요. 막 막 전문 지식 얻고 싶은데 그렇죠? 예. 제가 이 영화는 근데 보통 제가 다른 영화들 뭐 아까 말씀드린 잠수함 영화나 이런 것들 전문가들한테 막 그런 것들을 얻어서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어쨌든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신 있게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오히려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리암이 말하는 뉘앙스는 특히나 노엘과 관련된 노엘을 언급하는 대사들은 뉘앙스가 슬쩍슬쩍 계속 묻어 있어요. 그 노엘에 대한 그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단어나 이런 것들이 슬쩍슬쩍 묻어 있거든요. 계속.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노골적으로 쓰기도 그렇고 워낙 민감한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팬심에 이 사람들의 뭐 재결합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리암이 이런 마음일 거야 라는 생각에서 조금 제 마음을 담아서 그 형용사를 번역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해 소지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장면들은 더 지옥에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차갑게. 그냥 그 문장 그대로 관객들이 보고 이해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런 대사가 꽤 많아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나간 다음에도 리암이 계속 트위터로 약간 좀 뭐 사고를 많이 쳤지만 재결합을 원한다는 아주 강력한 뉘앙스를 계속 풍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말하는 그 뉘앙스도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번역하면서는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혹은 내가 뭐 조금 잘못 번역했을 경우에 노엘의 팬들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 리암 팬들도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거는 팬 무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큐멘터리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또 다른 질문. 예, 저기 다음. 예. 그 리암이 젊었을 때 그렇게 팬들한테 되게 무례하고 진짜 약간 락스타다운 그렇게 무성의하고 거친 모습들이 보이다가 이 영화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금문교를 뛰면서 막 구름을 보면서 이뻐하고 막 노을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그런 아재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혹시 좀 슬프지 않으셨어요? 아 저는 되게 좋아하는 그 젊죠 아직. 아직 마흔 초는 아니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보기 좋고요. 네. 맞아.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암의 아버지는 아주 막대묵은 인간이었어요. 술꾼에 자식 패고 아내 패고 이런 아주 막대묵은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리암은 지금 여기서 그 자기 아이들과 노는 거 나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상하고 부드럽고 애기 그 아들과 친구같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와는 정반대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뭐 막대먹은 분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엄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엄하고 좀 무섭고 살가운 면은 하나도 없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그게 무섭고 저는 힘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아빠가 되면 나는 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게 제 인생 목표였어요. 그래서 지금 딸이 태어난 지금은 거의 뭐 하루 종일 딸 발가락만 빨고 다니는 딸 진짜 겁나 귀여워. 그러니까 그 반대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리암이 아버지가 돼서 그리고 나이 먹은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돼서 더더욱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한편에서는 소프트해졌다, 물렁해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 생각에는 원숙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완전 동의합니다. 네, 완전.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보기 좋아요. 그 감독 개인은 감독 역시 인터뷰를 찾아보면 감독 개인이 제일 좋아하는 씬은 두 개. 첫 번째는 전설이 탄생한 바로 그 집, 엄마가 아직까지 살고 있는 그 집에 갔을 때. 그 둘째가 바로 그 골든게이트 그 씬입니다. 감독도 그렇고 저도 진짜 동의해요. 저도 그 10년 뒤에 다시 얘기합시다 우리. 다음에 영국 가시면은 그 여사님 한번 꼭 뵙는 걸로. 지금 시간이 벌써 5분이나 돼서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벌써 10시 10분이나 됐는데 오늘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시간까지 남아주실 줄도 몰랐고 시국이 굉장히 어려워서 영화계가 다 굉장히 힘든데 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영화 또 이 시국임에도 2차, 3차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딩 크레딧 가사 꼭 받으시고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배순탁 작가님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사실 뭐 황석희 평론가님께서 너무 번역가님께서 너무 잘해서 뭐 특별히 제가 뭐 더 할 것은 없지만 굳이 뭐 말씀드린다면은 글쎄요 딱 그거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리암 갤러거에게 열광하는 지금 현재 리암 갤러거 본인도 놀라는 갑자기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다큐멘터리.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원숙해졌지만 어떤 뮤지션으로서 락앤롤 밴드, 락앤롤 가수로서의 그 엣지는 잃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사실 그 생각까지 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완전히 이 리암 갤러거에 대한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제 내부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게 달라졌습니다. 진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예전에 농담적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오아시스의 음악에 비하면 노엘 갤러거의 음악은 2% 부족하고 리암 갤러거의 음악은 20%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로 그 리암 갤러거의 제 내부에 제 안에 있는 평가가 리암 갤러거는 신경도 안 쓰겠지만 완전히 달라졌음을 진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본 다큐멘터리였고 저 배철수 음악 캠프 매일 저녁 6시 많은 청취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청취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3월 19일 다음 주 목요일이 30주년이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3월 26일 그리고 4월 며칠이지 배철수 음악 캠프 3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가 MBC에서 방송이 됩니다. 출연하시는 거겠네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 찍었는데 재밌게 봐주십시오. 그리고 꼭
좋은 음악 많이 나가니까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